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잘 쉬고 오셨죠? 저는 끝까지 이어서 하고 싶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벌써 이제 1시간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는 시간이니까 부득이 좀 중단했다가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1-2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1교시 문제하고 다르게 1교시 문제는 한 문제의 사실관계가 쭉 이어졌었고 거기서 설문이 1, 2 이렇게 나왔죠. 요번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내가지고 한 문제의 사실관계가 2개, 문제가 다른 판례가 2개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출제를 했습니다. 자, 한 편부터가 진행되고 있고요. 회사는 사무직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당해 연도 인사고과 및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에 임금을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 2024년에 쭉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2024년 12월에 평가라는 거예요.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 결과를 2025년도 임금 인상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뭐 S등급 나왔다 하면은 내년도 임금 10% 인상, A등급 나왔다 하면 내년도 임금 8% 인상, 이런 식으로 평가 등급에 따라서 내년도 임금 인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무직 중심의 A회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 대표자 갑은요 2022년 12월 30자 인사고과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다. 자, 희한하죠. 노조 대표자인데 하위 등급을 줬네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급 5%가 감액이 되어버렸다. 자, 임금이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열받겠죠. 갑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고과 하위평가는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이다, 부당노동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2023년 9월 5일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성립과 부당노동행위 지급받지 못한 1월에서 9월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신청했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라고 돼 있고, 자, 물음을 보시니까 노동위원회는 노조법 제82조 2항에서 규정한 구제 신청 기간을 도과했다. 자, 82조 2항에서 규정한 구제 신청 기간을 도과했다 했는데, 법조문을 찾아보시면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계속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맞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들어가느냐, 두 번째 아니면 계속되는 행위에 들어가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더 가시면 부당노동행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라고 하는 건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우셨을 건데 행정쟁소법 배우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소의 요건이 있거든요.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제소요건이라는데 그 제소요건 중에 하나가 제소기간이에요. 기간이 지나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척기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 이론 때 배우실 겁니다. 3개월 지났으니까 안 받아준다라는 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노동위원회 각하 결정이 정당한지를 논하시오라고 돼 있고, 3개월 경과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 쉬우니까 각하했다, 그 다음에 각하 결정 정당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숨겨놨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험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3개월 지났다고 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자, 언제 신청했는지를 봐야 돼요. 신청한 거는 9월 5일이잖아요. 9월 5일. 인사평가는 언제 있었냐? 평가는 12월 당해 연도 인사고과 승격 심사를 한다라고 돼 있고 12월 30자 인사고과를 했다라고 돼 있죠. 자, 12월 30자에 인사고과가 하위 등급 받은 거, 노조위원장이란 이유로 하위 등급을 줬다. 그러면 12월 30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래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 무려 9개월이 지난 다음에 구제 신청했다고요. 약 9개월. 그러니까 3개월이 도과했으니까 각하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만약 이게 인사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왔고 그게 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준다 그랬죠. 임금 인상에 영향 주는 행위까지가 한 세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로 계속되는 행위다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임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주어진다라고 했죠. 약간 좀 그림을 그려보면 요게 12월 30자예요. 요 날짜고 지금 구제 신청하는 게 9월 5일이에요. 3개월이 도과됐기 때문에 원래는 각하가 돼야 돼요. 이게 일회성 부당노동 행위라면. 근데 계속되는 행위라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 내내 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가 고가 낮게 주는 거 플러스 내년도 임금 주는 것까지가 한 세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9월 5일 이 날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계속되는 기간 중에 했으니까, 부당노동행위 있는 기간 중에 했으니까 그러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 이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쟁점,
그리고 판례를 보시면 쟁점은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 기간, 계속되는 기간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관련되는 판례 보시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법조문이 여기에 자세하게 판례가 제시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시면 노조법 82조 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이 있은 날 또는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일 때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된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일회성이다. 일회성이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만약 계속되는 행위면은 계속되는 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회성이다라고 한다면 인사고가 준 거는 12월이니까 9월 달이면은 3개월이 도과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봐야 될 거는 계속되는 행위에 들어가는지가 핵심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계속되는 행위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더니만 한 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 아니라 수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의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의 단일성, 동종성, 동일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2025년 4월 달의 판례는 이 부분을 제시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 승격 심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 탈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라 임금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면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돼야 구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부당노동 행위는 지금 현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거예요. 불이익 취급에서 핵심이 뭐냐면 불이익 취급의 의사거든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하니까 괘씸해서 열받아서 그래서 이 근로자한테 뭔가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요. 노조위원장한테 그래서 임금을 깎은 거 아니냐, 그런 나쁜 평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고 그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가보시면 합의 인사고과 부여 쭉 가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 일단 줄 거진 거 먼저 가볼게요. 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되는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돼 있죠. 자, 결론 나왔죠. 합의 인사고과를 부여했고 그게 내년도 임금을 결정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같은 단위 기간이라면 작년 연말 평가했고 내년도 임금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기간이란 거예요. 하나의 단위 기간이란 거예요. 그 기간에 계속되는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계속하는 행위에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이 깎여 있죠. 그 날짜 도중에 9월 달에 제기했으니까 계속되는 행위 끝나기 전에 제기했으니까 전체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도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 성적에 대한 인사고과나 승격심사 이에 기한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전년도 평가고 올해 임금이잖아요.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전년도 평가에서 내년도 임금 결정하니까 이거는 연속성 있는 행위고 같은 계속되는 행위지. 이렇게 판례가 본 거고. 그래서 인사고과 평가가 있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게 성과급 지급하고 끝. 아니면 그때 어떠한 뭔가 일회성 돈으로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문제처럼 인사고과 평가하고 내년도 연봉의 결정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계속되는 행위다 이렇게 평가됐던 사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이번 사례가 처음으로 고가하고 내년도 연봉 결정할 때는 계속되는 행위다라고 평가를 해줬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요. 자, 이 정신을 살려서 이 내용을 살려서 사안 검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제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써주시면 된댔죠. 그래서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갑한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고과를 하위로 부여했죠. 그럼 임금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 부당노동행위로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3개월 이내에 들어왔는지 계속되는 행위인지를 쓰면 되겠죠. 거기서 12월에 당해년도 인사고과 승격심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에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연도가 다르죠? 연도가 다르지만 2022 인사고과는 2023 임금 지급과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의 연속성 있는 행위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되는 행위다. 라고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은 이제 3개월 안에 들어왔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023년 9월 5일에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했는데 이거는 2022년 인사고과와 2023년 5% 감액 지급 2023년 5% 감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고 있죠. 그러니 이 기간은 전부가 자 9월 달에 했으니까 계속되는 행위가 끝나기 전에 했죠. 끝나고 난 다음에도 3개월
이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3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중간에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문제 없어서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 기간을 준수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각하를 하면 안 된다. 구제 신청 기간 준수했으니까 이거는 요건을 잘 갖춘 것이고 각하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요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요거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고 나온 지 한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험생들 중에서는 저도 이거를 A급으로 밀진 못했고 저도 자료로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요런 거 판례의 의미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3기 때 자료를 추가해서 드렸고 이렇게 4월 달에 나온 거니까 당연히 우리 수험 과정에서는 GS2기라고 하는 수험 과정에서도 이 판례를 볼 수가 없었어요. GS 3기 때 추가된 자료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GS 3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서립게 하셨다. 그러면 새로 보는 내용이었던 거죠.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 문제죠. 2교시 문제 2번. 이것도 충격적인 문제였습니다. 15년 만에 나온 사령 문제 도입되고 처음으로 나왔던 교원노조법 문제였습니다. 자, 읽어보면 교원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신고 마친 A 교원노동조합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 비광역시 교육감과 단체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1년 4월 30일 중노위에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걸 다 이해하시려면 교원노조법에 대한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지금 기출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답 위주로 설명드리는 강의니까 간단하게 교원노조는 단체 교섭의 상대방이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일반 노조법과 다르게 조정을 신청했다가 조정이 안 되면은 중재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교원노조법에 따라 중재를 개시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중재 개시한 데 있어서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시면 그래서 중노위가 중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재 제정을 했고 중재 제정의 제8조 중재 제정이 뭐냐? 중재위원회에서 자 이렇게 중재 결정을 내리겠다 해가지고 결론 내린 내용을 얘기합니다. 거의 제8조를 보니 교육청이 유치원의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기준 범위에서 유치원 운영 시간을 정하도록 안내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제9조에서는 교육청이 결석계 이외의 학생 출결에 관한 서류 제출 기준 절차 방법을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안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 내용이 교원노조법 제7조 1항에 해당해서 단체백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비광역시 교육감은 중재 제정의 위조항들은 교원노조법에 정한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중재 제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교육감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행정소송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장한 걸 찾아가시면 되고 주장은 단체백 효력 없다. 그 다음에 중재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중재를 했잖아요. 중재는 단체 교섭을 했고 그리고 조정은 대안을 제시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수락을 하지 않으면 그냥 결렬되는 거예요. 중재는 그냥 단체백 체결돼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해준 내용이 단체백 체결된 내용이 지금 이 유치원의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간을 안내해라 교육청이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안내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청이 할 일이잖아요. 교육청의 원래 고유권한이다. 아무리 중앙노동위원회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 교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임금 얼마 줘라, 근무시간 몇 시간을 해라, 아니면은 뭐 휴가를 몇 개 줘라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사무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좀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학사 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학기, 2학기가 있고 방학기간이 있고 이거는 교육기관의 고유권한인데 갑자기 중노위가 선생님들 힘들지 않게 방학을 10달 동안 운영해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무리 그게 근로조건하고 밀접해도 어떻게 보면 그건 학생들의 교육권이라고 하는 걸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 정부 기관, 교육청이라고 하는 교육 전문 기관의 고유권한이니까 건들지 마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로조건하고도 밀접해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교육사무에 관한 고유권한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 뭔가 침해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렸고 자, 쟁점 정리해보면 쟁점은 교원노조의 중재제정이 위법사유에 해당하느냐라고 돼 있는데 요거 중노위의 중재제정의 위법하냐에 묻는 문제였고 자, 다음에 판례를 보시면 판례는 교원노조법 제7조 1항
앞서 제7조가 나왔는데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시험장에서는 법전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전 뒤져보면 볼 수가 있었고요. 법전이 없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단체백 내용 중에 법령조례 예산에 의해서 규정되는 내용, 법령조례에 의해서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 단체백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교육사무가 법령에서 이거는 교육청의 고유권한이다라고 돼 있으면 그거 건들면 안 되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2항을 보니까 비효력 사항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시행령 제5조는 사용자가 비효력 사항에 대해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시까지 교섭 노동조합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돼 있다라고 돼 있죠. 단체별 효력은 없는데 근데 체결했으면은 효력은 없지만은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돼 있어요. 그럼 단체별로 효력은 없지만 뭔가 어떤 의미는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힘은 있다. 이렇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단체배역으로서 효력은 없다. 그런데 해놓으면 그게 무효가 된다가 아니라 단체배역으로 체결을 해놨으면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노력은 해라. 물론 노력 안 했다고 처벌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단체배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런 조문에 근거해서 판례는 뭐라고 했는지 보시면 교원노조법이 비효력 사항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노력 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단체배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에 비춰보면 비효력 사항도 중재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재정 조항의 효력이 위와 같이 제한될 뿐이라고 봐야 되고 따라서 중재정이 비효력 사항에 관해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앞서 얘기했듯이 제7조 비효력 사항이에요. 근데 비효력 사항에 대해서 중재했다 하더라도 무효냐? 무효 아니다. 법조문에서 무효라고 하지 않았고 노력해라 그다음에 뭐 알려라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러면 단체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체 협약 효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중재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일정 정도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효력은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려봅니다. 사항 검토를 해보면 제8조, 제9조 이 두 개 조항 가지고 지금 문제 삼았잖아요. 그럼 제8조, 제9조가 비효력 사항인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법률, 조례 여기에 관한 것이었냐 아니면 근로조건하고 아예 무관한 것이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제8조 유치원이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기준 범위에서 유치원 운영시간을 정하도록 안내한다라고 돼 있죠. 자, 유치원 운영시간은 곧 뭐로 직결돼요?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선생님들의 출퇴근 시간으로 직결됩니다. 그럼 이거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근로조건이지. 과연 이게 비효력 사항이라 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하고 밀접한 사항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9조 결석계 이외 학생 출결에 관한 서류 제출 기준 절차, 방법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안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결석했어요. 그럼 결석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이냐? 학교마다 결석 인정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갖춰야 될 서류가 다 달라요. 그러면 혼란스럽겠죠. 학생들이 전화가 온 다음에 저 학교는 이걸로 인정하던데요?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업무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교원의 업무량과 밀접하다. 이렇게 해서 업무하고 밀접하다는 얘기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그러면 업무하고 밀접해도 앞서 얘기했듯이 아무리 근무일수하고 관련된다 하더라도 방학을 중노위가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지금 교육사무의 직접적이고 교육사무의 본질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침해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속하기는 하나. 자, 이 내용들이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관리 업무, 운영 업무에는 해당되는 건 맞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자, 여기 안내한다, 정해서 안내라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내용을 정한 거예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고 앞으로 정하셔서 그 다음에 안내해 주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교육사무가 엄청나게 침해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적고 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기관에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 그러니 교육사무를 본질적 침해한 거 아니고 교육청의 권한을 마음대로 침해한 게 아니고 안내 정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 안내했을 때 그걸 안 하고 있었으니까 안내를 하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 지금 중노위가 선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 근본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하거나 월권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정은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판례의 결론이고, 자, 그래서 교육감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 정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생소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관의 각종의 이제 다툼, 그리고 교원노조법의 취지, 예,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실무형에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죠. 자, 해설은 다 했고요. 총평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문제는 어땠는가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자, 문제별로 쭉 한번 다루고요. 그 다음에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1문은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예, 아까 정리하고 우선 제공 의무, 요거는 모든 강사님들이 아마 A급으로 찍었을 거예요. 정말 중요했었고,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냈냐, 굉장히 세밀하게 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낸 게 아니고, 지금 근로자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냥 대충 결론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냈고요. 두 번째, 우선 제공 의무 손해배상, 1-2번 문제는 근로자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걸로 냈었죠. 이것도 중요한 쟁점, 우선 제공 의무에 딸려 있는 쟁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밀한 판례 이해라고 써놓은 거는 앞서 해설 때 말씀드렸듯이 기간, 언제부터 이걸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판례를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를 낸 거예요. 이건 약간 우리 그 노무사 시험의 수험생의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수험 시험에서는 판례 의미를 알고 있는가까지 하지 바로 동계산한 좀 해봐 이런 식으로까지 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당장 이제 노무사들이라 생각하고 계산 좀 해봐 이렇게까지 냈다라고 좀 보이고요. 이 두 문제를 묶어가지고, 예, 앞서도 좀 언급했죠. 원래 뭐 8페이지, 뭐 10페이지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많은 분량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량 쓰려고 했으면 불필요한 것들을 막 덧붙여서 써야 돼가지고 논리가 꼬이고 이게 과연 맞나라고 하면서 되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게 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답안지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분량과 점수와 분량은 비례하지 않는다. 문제 출제자는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답안지를 구성해야 된다. 자,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1교시 2문, 작업 중지권, 이것도 언급했죠. 15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쟁점. 근데 왜 15년을 얘기하냐면 노무사 시험은 그보다 훨씬 오래됐지만 2010년에 사례형 문제로 바뀌었어요. 2010년 이전에는요, 그때는 법전이 주어지지 않고 단문으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육아휴직 급여 서술하세요 뭐 이런 각종 그냥 법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걸 물어봤었고, 2010년부터 사례형 문제가 나왔었어요.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법전이 주어졌고, 그러면서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어쨌든 실무자는 아니니까 수험생이 다룰 만한 약간은 좀 간단하면서 현실에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을 시험 문제로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조금 오버해서 냈다 하면은 산재법, 이 정도만 나왔었지 산업안전보건법, 뭐 기타 법령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산재법도 그것도 2017년도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던 문제가 나와서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진짜 나올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온 적이 없었고 너무 실무적이고, 근데 출제가 된 거예요. 요거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제 공부 범위가 확대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음 2교시 1-1문 교섭 단위 분리, 이거는 변호사 시험에서 기출문제 나왔고, 다들 A급으로 밀고 있는 쟁점, 역시나 중요한 문제 나왔고, 자, 이것도 앞서 사안포섭하는 거 보여드렸죠.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 형태 이런 판단 기준들에 맞춰 가지고 사안포섭하라고 구구절절한 사실관계 나왔고, 거기에 맞춰 조건을 매칭하는 걸로 나왔었죠.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매칭을 잘 못한다, 판례 법리는 알지만 그럼 점수 얻기가 힘든 그런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1-2번은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의 기간, 앞서 얘기했듯이 이건 극 최신 판례, 4월 달에 나왔고 그 4월도 말쯤에 나왔었어요. 보통은 이런 판례를 출제할 때 학계에서 좀 논의를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이 알게 될 때 그걸 이제 판례가 뭐 숙성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수험가에서는 적어도 뭐 2년 아니면 뭐 3년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사회 일반인이 다 알게 됐을 때 정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온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던 출제위원들이 8월 달에 들어가지 않고 한 6월, 7월 달에 들어간다면은 진짜 엊그제 나온 판례를 그냥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극최신 판례가 나왔고, 이것도 알 수 있는 게 완전 최신 판례는 안 나옵니다. 그보다 이전 판례가 나오지 라고 이제 수험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다라는 걸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
공부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겠죠. 다음 교원노조 중재재정. 교원노조 중재재정도 앞서 이문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15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교원노조가 나온 적도 없고 그 중에서도 조정중재에 대한 일반 노조법의 조정중재 문제도 안 났어요. 근데 교원노조가 갑자기 짠 등장을 해버리니까 이것도 또 공부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5년 동안 출제가 안 됐던 문제들, 이거는 아마 고시촌에 있는 열심히 공부했던 수험생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고, 그 자리에서 어쨌거나 사실관계 주어져 있고 법조는 주어져 있으니까 조문 매칭하고 그래도 판례에 1차 때 또는 언뜻 들었던 내용을 좀 비벼가지고 쓴다라고 한다면 점수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올해 시험은 그래서 누가 잘 썼냐, 누가 더 세밀하게 접근했냐 라기보다는 누가 더 실수를 덜 했냐, 누가 덜 망쳤냐, 이걸 가지고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감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들 봤고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른 시험 출제된 중요 주제가 출제됐죠? 교섭 단위 분리. 그러니까 타 시험 기출 나온 거 우리 꼭 챙겨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자, 사례형 문제 도입 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쟁점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호법, 교원노조.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험과 실무, 오히려 실무에 가까운 문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여러분들을 수험생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은 합격하자마자 바로 사건 띄고 그 다음에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바로 만나서 일을 척척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 우리 시험을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최신 판례가 출제됐다. 이것도 최신 판례 했을 때는 보통 3년 아니면 2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극최신 판례까지 2025년 4월, 불과 몇 달 안 된 판례, 2024년 4월, 교원노조는 이것도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럼 또 최신 판례도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 종합해보면 공부할 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네 번째까지 다 말씀드려보면 세부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라고 돼 있죠. 요거는 전통적 쟁점, A급으로 찍었던 문제들. 그 문제들은 또 쉽게 주지 않았어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물어봤죠. 근로자 지위 인정되는가? 그러면 고용의사 가름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이 시점부터라는 것을 꼭 집어줘야 된다라고 했었고,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도 기간과 금액 산정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판례를 그냥 결론만 알고 있고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고 적용하는 연습까지 해봐 라고 하는 걸로 냈습니다. 교섭 단위 분리도 각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제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매칭하도록, 그것도 되게 세밀하게 나온 거예요. 디테일하게. 자, 이렇게 나왔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수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다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편견 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범위를 고르게 학습해야 됩니다. 타 시험 기출 공부하자. 실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공부하자. 전통적 쟁점 버릴 수 없다.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년도 시험은 또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운을 기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춰가지고 시험을 치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한 20개 정도 찍어주세요. 10개 정도 A급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그러면 그냥 기적을 바라야 된다. 그게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모든 쟁점에 대해서 골고루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수험 준비의 두 번째. 판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자. 사례 적용하는 연습하자. 단순히 판례를 안다. 객관식 문제 풀 수 있을 정도의 결론 정도 안다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출제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판례에 있는 그 판단의 근거들, 기준하고 판단의 논리의 기준들하고 매칭하는 연습,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된다. 제도 취지, 판단 기준, 근거고 이론, 이어지는 판례 의미를 꼼꼼하게 이해하고 요 사실관계하고 매칭하는 연습들을 열심히 하자. 이런 거 연습하는 게 이제 GS2기, GS3기 이런 때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결론만 대충 쓰지 마시고 사실관계 연습, 매칭하는 연습 열심히 해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수험 준비 세 번째는 앞으로는 이전보다 학습 범위가 더 늘어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늘리지 않아도 이 전 고시촌의 수험생들 그리고 전 고시촌의 강사님들이 범위를 다 넓힐 겁니다.
그러면 우리만 안 넓힐 수는 없겠죠? 다 넓히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거고 여러분들도 이를 대비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 범위 확대됐죠? 시험 범위가 확대됐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몇 개월 전에 최신 판례도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교재만 볼 게 아니라 교재 플러스 알파로 뭔가 자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이 공부는 하면 줄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늘어나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감상에 공부하는 시점들 있죠. 요걸 좀 더 앞당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험서를 그냥 공부하면 돼. 요것만 공부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왠지 이 책 플러스 알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좀 느긋하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공부 빨리 끝내고 추가로 더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처음에 공부했던 분량을 열심히 외우고 빨리 끝내려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갑자기 9월 달이 아니다. 그 전보다 더 땡겨서 공부해보자. 근데 뭐 학원 개강도 안 하고 최신 판례는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땡겨봤자 여러분 스스로 땡겨봤자 할 수 있는 건 없고 주어진 시간에 더 충실하게 공부해야 된다. 오늘 슬럼프 왔다고 넷플릭스 켜지 마시고 오늘 친구 왔다고 놀러 가지 마시고 이 시간에 끝내야 될 분량들을 끝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자. 여러분들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학습을 시작하셔야 되겠고 지속적 암기를 유지하기 위한 연습을 지금부터 빨리빨리 해서 여유를 좀 더 줄여서 공부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런 학습 방법을 보셨는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살짝 제 광고를 섞어서 말씀드려보면 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암기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GS 연기 때는 이해를 충분히 하자. 아직 외우지 않아도 돼. 천천히 공부해보자. GS 1기 때 암기 이제 좀 시작해볼까? 그러다가 2기 때 가서 문제풀이 한번 연습해볼까? 이러면 늦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처음부터 암기를 몰입해서 가셔야 되겠고 실전 문제도 지금부터 풀이 연습을 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때는 쉬운 문제들을 빨리 좀 끝내놓고 그 다음에는 심화되는 내용을 해결해야 여러분들이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시험이 된다. 적어도 1년 안에 끝낸다 해야 수험 기간이 줄어들지 느긋한 마음으로 하다가는 수험이 장수행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 기간을 타이트하게 줄이는 그리고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미션을 끝낼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연기 1기, 2기, 3기 구분해가지고 이때는 들으시고요. 이때는 푸시고요. 아니라 전체를 다 암기하고 문제풀이하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GS 연기부터 3기에 대한 내용이 연기 때는 근기법, 2기 때는 1기 때죠. 1기 때는 노조법. 근기법을 분량 자체를 길게 나가게 되면 이해하기 바쁘고 읽고 오기 바빠요. 자, 이러면은 읽었어요. 시험은 한 3-4달 뒤에 봐요. 그럼 여러분들 읽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겠고 그리고 그때 어떤 걸 써봐야 될지도 잘 감을 못 갖춘 상태에서 읽다가 끝나요. 저는 근기법 짧게 나갈 거예요. 강의 내용 자체는 깊게 하지만은 넓게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분량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외웠던 내용을 바로 답안지를 쓰면서 이 내용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답안지 구성하는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쉬운 문제들은 바로 문제 해결하는 연습들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감을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노조법, 다른 분들은 이때 또 근기 노조로 또 돌리고 있을 때 아직까지 암기해야 된다는 것을 감을 못 잡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노조법 배우시고 연기 때 했던 것처럼 바로 문제 풀고 답안지 써볼 거예요. 그래서 또 암기할 부분들을 현실감 있게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쳐내자라는 논리로 갈 겁니다. 자, 2기 때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답안지 연습을 할 건데 이미 쉬운 문제들 많이 풀어봤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더 심화된 문제들을 풀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이때 이제 쉬운 문제 풀고 있을 때 우리는 쉬운 문제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왜 풀어봤으니까 더 심화된 문제 갖고 와서 또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저는 복습형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여러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를 바로 백지에 쓰라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맨 처음에 공부의 시작은 모방이란 말이에요. 논문도 그렇죠. 좋은 논문들을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창작이 나온 거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보고 제가 쓴 답안지 예시 답안들을 보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것이 쟁점이니까 여기를 잘 살려가지고 결론 내리면 되구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먼저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복습으로 충분히 복습하시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의 창작 또는 복사를 하는 연습들을 시키겠다. 그게 GS 2기. 자, 3기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보셨고 기초도 많이 닦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변형도 준비해야 되겠죠. 최신 판례, 실무 문제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고난이도도 연습해보고 모든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3번 이상을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일단 저의 목표입니다. 이때 한번 풀어봤으면 2기 때 또 한번 풀고 3기 때도 한 번 더 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 3번 풀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복습할 때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 더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시험장 갔을 때는 여러분이 모르면 모두가 모르게, 여러분이 알면 남들보다 여러 번 봐서 더 빨리 풀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미리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매 회차마다 과제 및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충실하게 따라오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복습 시간 확보를 위해서 주말반만 합니다. 평일반만 하면 오늘 강의 끝나서 복습 끝나기도 전에 다음날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일반 강의를 해봐도 제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습 퀴즈 풀어보면 많이들 못 푸시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얻은 교훈은 뭐냐? 공부할 수 있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었고 주말반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최신 판례 실무형 쟁점, 올해 아마 카페 가보시면 수원 카페에서 그런 얘기 많을 거예요. 이제는 실무형 판례, 뭐 최신 판례 이런 것들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들 챙겨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그런 것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 제공할 거고, 올해는 제가 크게 강조를 못했지만은 이거는 제 과실이고, 이제는 모든 강사가 챙길 거고 저 또한 열심히 챙길 겁니다. 저는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저는 필드에서 노무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도 뭐 노란봉투법 개정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강사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로서 가서 다른 로펌들 얘기하는 거, 교수님들 얘기하는 거 듣고 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회도 가서 열심히 듣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학회 어떤 뭐 판례 설명회 이런 데 가가지고 열심히 자료를 수집해서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학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회에서 교수님들끼리 논의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제가 열심히 경청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께 압축을 하고 정리해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내년도 강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좀 상당히 돼서 여러분 예상보다는 좀 긴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시험을 치신 분들은 결과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좀 더 충실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노무사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취득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뭐 운전면허증이나 IT 기술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자, 이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시험에 대한 결과만 너무 떠올리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든요. 자, 노무사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겁부터 먹지 마세요. 이것도 사람이 치는 시험이고 모든 걸 똑같이 완벽하게 해야 붙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때 여러분들의 각오를 다시 다지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년도에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시면서 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열심히 치르신 분들 합격을 응원하고, 이제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